이었는데 언제부터 생겼네? 뭐 이런 걸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믿을 만한 주치의를 하나 정해서 좀 같은 병원에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 보면은 뭐 갑자기 신의 계시가 있었는지 막 모든 암호사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검사했다가 2, 3년 지나면 말짱은 이제 꽝인데 그래서 그대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위에 흔한 질환 5가지, 그 다음에 또 장에서 흔한 질환 4가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치료 내시경, 요새 대학병원에서 치료 내시경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소화 이야기는 되게 이렇게 있죠. 식도, 위, 소정, 대장. 식도는 길이가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통과하면 된다 그러면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 위는 길이가 한 20cm 정도 되고 이제 소화시키면 되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소장이 굉장히 깁니다. 되게 소장의 길이를 한 7m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능은 소장이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죠. 소장이라는 게 영양분 흡수가 제일 중요한데 길이가 한 7cm 된다. 대장도 저희 꽤 깁니다. 쭉 피면 보통 자기 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1.7m 정도 길이가 되는 거죠. 대장도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는 데고 또 대변을 저장하는 데고. 우리나라의 소화기암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암 중에서 왼쪽은 남자인데 남자의 경우에 그 암이 5개입니다. 소화기암이. 이게 위암, 대장암, 간암, 뭐 담도암, 취장암. 또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가 10대 암 중에 5개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화기에 관련된 암이 참 많다. 그 암의 발생과 사고에 보면 남자의 경우입니다. 발생률 1위는 위암, 3위는 대장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률을 보면 폐암이 치료가 잘 안 돼서 폐암이 1위고 위암, 대장암은 3위, 4위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갑상선과 유방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병들은 잘 안 죽는 병이니까 죽는 사망률을 기준으로 보면은 폐암이 1등, 대장암, 위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저러 우리나라에 소화기암이 많고 지금도 위암이나 대장암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각 장기별입니다. 장기별이고 요거는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갑상선암은 이건 뭐 죽지 않는 병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지 않는 병이고, 그 다음에 폐암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죽습니다. 그냥 최근에 약간 좋아졌지만 사망률이 좋아지겠지만 그렇고, 중요한 거는 위암이 사망률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대장암도 이렇게 좋아지고 위암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내시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내시경이 보급돼가지고 이제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나니까 사망률이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간암, 췌장암, 담도암 이런 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진단하고 뭐 5년 생존율이 적혀놨습니다. 대개 뭐 담도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진단받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평균 그 정도 이제 살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거는 내시경이 보급돼서 우리나라 위암, 대장암이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으로 죽는 거는 자기 잘못이다. 다른 건 뭐 운이죠. 그야말로 내가 췌장암에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건데 위암, 대장암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내시경만 미리 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의사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자기 책임인 겁니다. 위암이라는 거는 피 검사를 해보면 혈액 검사를 하면 CA라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고,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피 검사해보면 대장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고, 간암도 피 검사하면 알파페토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암은 아무나 안 걸린다고.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이나 술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 교인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췌장암, 담낭암도 피 검사하면은 CA10-9라는 암 표시자가 올라갑니다. 혈액 검사에서.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중요하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초음파 사진이고 이건 CT 사진인데 췌장을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초음파라는 거는 공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초음파 앞에 위랑 대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스가 있어서 초음파가 이제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좀 잘 안 보입니다. 초음파가.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 머리는 잘 보이고 몸통은 잘 보이는데 꼬리는 좀 잘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초음파 약간 맹점이긴 한데 뭐 꼬리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초음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소위 물혹이 많이 생깁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콩팥에 많이 생기고 간에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올라도 됩니다. 그건 암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췌장에 있는 물혹은 그거는 암으로 갑니다. 대개 퍼센트가 한 10%입니다. 췌장의 물혹이 췌장암이 되는 비율이 한 10%이기 때문에 췌장에 물혹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무시하지 말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소화기의 5대암, 그러면 암 표지자라는 게 있는데 주로 중요한 게 이제 CEA, CA19-9. 근데 이거의 문제는 또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낮아서 초기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기에 올라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 검사만 하고 안심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 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그래서 검사 주기는 피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면 좋겠고 영상 검사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특히 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를 이게 옛날 거랑 비교를 해야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하지 말고 좀 한 병원에서 같은 병원에서 계속해서 자기 데이터를 출적해 놓으면 언제까지 정상이었는데 언제부터 생겼네 뭐 이런 걸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믿을 만한 주치의를 하나 정해서 좀 같은 병원에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 보면은 갑자기 신의 계시가 있었는지 막 모든 암검사 다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검사했다가 2, 3년 지나면 말짱은 이제 꽝인데 그래서 그대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되게 암검사라는 거는 이제 40세에 시작해서 되게 60세에서 75세 볼륨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볼륨이 커서 그래서 이제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되게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좀 집중적으로 2년마다 검사를 하고 그 전후는 조금 자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위험입니다. 우리 내시경 검사하고 나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위축성 위험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위 내시경 사진인데 여기를 경계로 이쪽 분홍색 그곳으로 한 데가 정상이고 이 하얀 게 위축성 위험입니다. 이게 위 점막이 위축돼서 점막 하층이 비쳐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 하층이 하얗게 비쳐 보이는 건데 이거를 위축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무슨 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위 점막이 나이를 먹으면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노화입니다. 한마디로 죽여야 되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에이징 프로세스다.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60 넘었는데 위축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가면은 저에게 전구암이라고도 얘기하죠. 암이 될지 모르니까 자폐내시경이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오는 위축성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게 이제 장성피화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장성피화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좀 과도하게 의사들이 설명하는 정책인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몸에는 식도 상피보다는 위 상피가 또 위 상피보다는 소장의 상피가 더 좀 강합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예를 들면 식도나 위가 위산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인한 조직으로 바뀝니다. 아주 서서히. 그거를 장상피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식도상피나 위상피가 장의 상피로 바뀌었다. 그래서 장 상피로 화생, 생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컴펜세이션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뀌다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상한 세포가 나오면 그게 안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줄치사진 보시면 원래 식도 조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소장의 조직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바뀌는 이런 거를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우리 몸을 컴pen세이션, 우리 몸을 보상하는 건데 간혹가다가 여기서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암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저 못생긴 사진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상 위조직이 이제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되면 급성 위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급성 위험이 시간이 지나서 만성 위험 중에 대표적인 게 위축성 위험. 그래서 만성 위험이 됐다가 이게 장상피가 생겼다가 그다음에 선종을 거쳐서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요.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이 되는 과정 중에 위축성이라는 장상피 현상이 있어서 의사들이 조금 이렇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다고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정리하면 이러잖아. 위암이라는 거는 정상의 헬리코박터가 감염돼서 암이 생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되게 한 50년 정도 걸립니다. 한 50년 동안 계속 헬리코박터가 위를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 우리 몸이 거기에 계속 대응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것도 대부분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제 그 돌연변이가 이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형성이라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다른 세포가 생겨났다는 뜻이죠. 이게 선정을 수도 위험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폐암이라는 것도 담배 한 30년 펴야지만 암이 생기는 거고, 뭐 간암이라는 것도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서 한 50년 지나야지만 암이 생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형성이 생겨서 암이 되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보통 한 5년, 7년이 걸리니까 이 사이에만 내시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시경을 안 하면 이제 어느 날 암이 퍼져서 숨 못 쓴다 이런 얘기 드는 거죠. 그래서 요새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은 내시경 이전에 오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출혈성이 기회는. 두 번째로는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은 조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푹 파인 거죠. 그리고 피가 나고 이런 게 이제 위궤양 수준입니다. 되게 이제 위궤양 출혈로 병원에 오면 저희가 하는 얘기 내시경으로 전기로 그거를 혈관을 이렇게 전기로 지집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혈이 되고 다음날 내시경에 보면은 이렇게 좀 파여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이해하시려면 소화관이 4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확대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또 확대 보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위축성 위험이라는 게 이 점막이 위축된 겁니다. 라이머 점막이 위축된 거고, 점막층 아래는 점막 아래 있다고 해서 점막 하층입니다. 여기에 이제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이라는 게 점막 하층까지 손상되는 건데, 그런 점막 하층에 있던 혈관이 노출돼서 피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근육층이 있는데, 근육층까지 빵꾸가 나면, 그럼 이제 천공, 이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밑에 장층이 있는데, 무슨 암세포가 장층을 넘어서면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관은 4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소화기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란이라는 위염은 점막층만 손상된 거고, 위궤양은 점막층 플러스 점막 하층까지 손상돼서 점막 하층에 있던 피가 나는 거다. 그런 병이다. 내시경을 보면은 미란이라는 거는 얇게 살짝 파인 겁니다. 되게 5mm. 그 다음에 위궤양은 넓게 깊이 파이고 이게 혈관이 있어서 저도 이제 피가 났던 거고, 그래서 위염과 위궤양의 차이가 저런 차이입니다. 수술에서 보면 가운데 뻥 뚫려서 이렇게 빠꾸 나기 직전이죠. 저는 이게 왜 오냐? 대개는 미안합니다. 슬라이드가 깨졌네. 제가 한다더니 우리 몸에 이제 방어인자와 공격인자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밸런스가 깨지면, 쉽게 말해서 공격인자가 더 심해지면 이제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뭐 이런 게 오는 거죠. 이 공격인자로는 위산, 헬리코박터, 스트레스, 진통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게 원인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방어인자가 의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몰라도 되고. 또 하나는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진통제를 여러 개를 먹던가 고유행량을 먹던가 혈전용제를 먹던가 옛날에 과잉이 있었던가 나이가 70 이상이던가 이런 사람들은 위궤양 치료에 올 확률이 저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내가 진통제를 막 여러 개 진통제를 먹거나 고용량을 먹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위를 보호하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진통제만 먹을 게 아니라 대형 경험이 의사들이 같이 주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치료하는 내슈네일은 저겁니다. 위궤양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산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위산이라는 게 이제 위에서 우리 소화시키는 강력한 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궤양이 치료를 막 피가 나면, 피를 먹게 하려면 우리 몸에서 혈소판이 모여들어서 이제 지혈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위산이 혈소판 모이는 거를 막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겨우 이제 피가 굳어서 혈전이 생겼는데 이 혈전을 녹여버립니다. 위산이 워낙 강한 산성이어서. 또 섬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포가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녹여버리고. 그래서 이러다는 위궤양에서는 위산이 아주 절대적으로 나쁜 거다. 그러니까 소화시킬 때 좋은 거지만 위궤양 치료 성분이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 목적은 어떻게 하면 위산을 억제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위산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병원 가면 맨날 금식시키는 이유가 위산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나오니까 이제 금식을 시키는 거죠. 다만 우리 몸이 pH가 7인데 물은 먹어도 됩니다. 물은 pH가 7이기 때문에, 폐하가 7이기 때문에 먹어도 위산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위산 억제시키는 약을 먹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의 pH가 폐하가 7인데 위는 위산이 워낙 강해서 폐하가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을 먹으면 이게 한 5, 6까지 올라가면 그럼 이제 되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환자 오면 원인은 잘 모르지만 금식만 시켜놓으면 좋아질 사람은 다 좋아지고 뭐 나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금식만 하는 사람. 다만 이제 탈수되지 않게 맹물만 먹으면서, 그것도 뭐 이온 음료, 오렌지 주스 이런 건 안 되고, 굳이 제일 나쁜 거 하나를 얘기하다 그러면 위궤양이 있을 때 제일 나쁜 음식 하나를 얘기하다 그러면 이제 우유입니다. 우유가 왜 나쁘냐면 생긴 걸 우유 먹으면 굉장히 위가 보호될 것 같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유에 있는 칼슘이, 이 칼슘이 위산 분비를 이제 아주 조장시킵니다. 그래서 칼슘 많은 음식을 좀 피해라. 대표적으로 우유만 먹지 말아달라. 이제 우리 부탁드린 건데. 그래서 위에도 위궤양, 밑에도 위궤양이 있는데, 치료 끝나고 나서 2달 있다가 내시경을 해보면 위의 경우는 싹 안 옵니다. 밑의 경우는 다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위의 거는 원래 양성 위궤양이었고 밑에 거는 악성 위궤양, 소위 말하는 위암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위궤양으로 오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위암이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2달 뒤에 내시경을 해서 좋아졌으면 위궤양이고 나빠졌으면 위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궤양이 있으면 반드시 2달 뒤에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했는데 2달 뒤에 왜 또 해요가 아니라 의사가 안 하려고 해도 혹시 네가 오진했을지 모르니까는 내시경을 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으면 2달 뒤에 반드시 내시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주식검사하고 다 해도 그래도 또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진하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은 입장에 따라서 좀 다 다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이제 속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면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는 이게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위험은 당신은 위암도 아니고 위궤양도 아니고 그냥 위험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의미고, 병리의사는 이게 급성 위험인지 만성 위험인지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의사들 우리는 뭐 환자 입장에서 이제 속이 쓰리다, 속이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시경을 해보면 되게 이런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왜 아프냐? 위산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위염이라서 아프거나 뭐 위궤양이라서 아프거나 위암이라서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질병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위산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위산은 계속 나왔는데 평생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든지 신경이 예민해지든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위산에 대해서 과민,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그러는데 과민해져서 속이 아픕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치료는 두 가지죠. 뭐 위산을 좀 억제시켜주면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신경 쓰는 거를 좀 해소시켜주면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의사들이 쓰는 약이 딱 두 개죠. 뭐 신경 안정제, 위산 억제제. 그래서 우리가 속이 아픈 이유는 위산에 대한 과민반응이다. 이거는 위궤양 때문도 아니고 위염 때문도 아니고 그냥 과민반응이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되게 다발성으로 위궤양이든 뭐 미란이든 이게 다발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우리 교인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몸에는 아라키도닉 엑시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는 지방산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호르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하고 비슷한 걸로. 그게 이제 분비가 돼서 통증도 느끼고 염증도 생기고 열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픈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아플 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엔세이드라는 진통제를 먹습니다. 엔세이드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무슨 아스피린, 뭐 브루펜, 이보브루펜, 뭐 미국 사람들이 먹는 에드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엔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염증도 가라앉고 열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소염 진통제 뭐 얘기하는 거죠. 해열제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거의 문제는 얘가 처음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이거만 착안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착안하니까 이제 위 점막 보호하는 기능이 없어져서,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아픈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진통제를 보면 이렇게 막 위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우리 몸은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몸에 재생 상피가 생겨납니다. 그 재생 상피가 생기다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형증이 오는 거죠. 이런 이형증이 아주 일부가, 대부분은 그냥 일시적으로 생겨도 없어지는데 아주 일부가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위암의 원인 딱 두 가지죠. 헬리코박터, 이런 진통제 때문에 위가 상하는 거. 그래서 헬리코박터 치료하고 진통제 안 먹으면 위암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진통제를 안 먹었는데, 그냥 진통제 먹으면 이렇게 안 좋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소화불량증. 보통 위가 보통뼈는 이렇게 쭉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로 음식 밥을 먹으면 식도로 갔다가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서 식이적으로 내려갈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위에 위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거를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조정 뭐 이런 뜻인데, 이러면 이게 신경이 이거를 인지해가지고 뇌에다가 위가 이렇게 부풀었다,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구멍모가 되겠구나.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으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빨리 먹으면 이렇게 되기 전에 막 먹어버리니까 천천히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어코모데이션에 장애가 생기면 조기풍어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게 느껴지고, 그런 메커니즘이 이겁니다. 음식물이 여기 있다가 이 위가 이제 컨텐션, 이렇게 수축을 하면 음식이 이제 심장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럼 위가 비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뭐 더부룩하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미식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우리 소화불량증이라는 게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이제 해부학 검사해 보면 건강한 사람 밥 먹은 다음에 위쪽이 이렇게 커지는데 소화불량증은 여기가 없습니다. 안 커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위에다가 풍선을 가지고 부피를 재보면 정상 사람들은 굴리면 250대인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15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소화제를 먹으면 이랬던 사람이 굴림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소화 효소를 분비시키는 소화제가 있고, 뭐 페스칼, 뭐 배아제, 베스카제, 뭐 노자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운동의 개선제라고 하는데 위의 볼륨을 높여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두 종류의 소화제가 있는데,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이제 저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헬리코박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위암, 위궤양,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위에 사는 세균입니다. 헬리코박터. 전자균형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대장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보면은 끔찍하죠. 치료 꼭 해야 되겠죠. 자, 보면 이게 헬리코박터라는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위암의 1급 발암물질로 인정을 했습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1급이라는 의미가 폐암에서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는 거 똑같이 헬리코박터 있으면 위암 걸린다는 겁니다. 저게 1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이것도 매스컴에서 보셨죠? 워렌이라는 사람이랑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찾은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워렌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샬이라는 사람이고 호주에 있는 병리학자들인데 시간이 좀 농담해도 될까요? 네. 뭐 워렌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분이고 마샬은 조금 우리는 약간 이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뭡니다. 세포 배양하는 거. 그래서 위에는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위에는 세균이 살 수 없다. 청정 지역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쓸데없이 위 조직을 떼어다가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명은 성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도 나가보고 공휴일도 나가서 뭐 왜냐면 오염되면은 그 실험실 전체가 다 엉망이 되니까. 근데 저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그때가 부활절 연휴였는데 실험실 안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이제 부활절 때 실컷 놀다가 부활절 끝나고 가봤더니 이상하게 자라는 거죠. 이상한 균이. 그러면 그거 이렇게 컨타미네이션 다른 데 퍼질까봐 빨리 소각시켜 버리는 게 원칙인데 그걸 안 버립니다. 그걸 현명으로 들여다보고 헬리코박터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위에 어떻게 위산이 그렇게 강한데 균이 사냐. 그래서 이제 인정을 못 받다가 80년대 그거를 하고 20년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습니다. 헬리코박터는 대개 50대, 60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잘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고 나는 아닌 척 해야 됩니다. 감염 경로는 되게 어릴 때 부모한테 옵니다. 이게 세균이니까, 위에 사는 세균이니까 부모가 옮겨줍니다. 성인이 되면 잘 안 옮습니다. 대개는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들한테 떡 같은 거 딱딱하니까 자기가 씹어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어릴 때 먹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에 있던 헬리코박터 균이 손주한테 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키스를 한다든가 뭐 찌개를 같이 떠먹는다든가 그래도 옮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별로 없고 더군다나 성인이 되면 잘 안 옮습니다. 이게 잘 옮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옮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에 치료를 하고 나면 1년에 1% 정도 재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하는 건 좀 중요한 얘기가 있다. 헬리코박터는 오른쪽 보시면 위궤양, 위염, 위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치료가 되겠다. 이게 근데 검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시경 하다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조직 검사한 다음에 또 특수 염색을 해야지만 보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조직 검사하면 보는 게 이런 염색인데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특수 염색하면 이런 게 이제 헬리코박터 균입니다. 진한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없었는데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렇게 정확히 검사를 안 했고 이번에 이제 조직 검사에서 특수 염색을 하다 보니까는 발견된 것뿐이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되게 10살 이전에 생겨납니다. 감염이 된다 했을 때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균이다. 치료는 빨리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나이 70, 80대 가지고 치료해봐야 의미 없다. 적어도 한 3, 40대에 빨리 치료하는 게 이제 염증을 차단시킬 수 있으니까. 위궤양이라는 병이 치료를 안 하면 한 80%더 재발합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만 한번 치료하고 나면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게 일주일이 안 먹는 건데 일주일이 안 먹고 나면 재발률이 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위에 림프종이라고 위암하고 비슷한 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헬리코박터만 치료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이렇게 싹 깨끗해집니다. 또 헬리코박터가 없는 사람들은 위암이 거의 안 생기고 헬리코박터 있는 사람들은 위암이 좀 꽤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를 치료하면 좋겠다는 내셔널이 이제 이런 데서 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 인구의 한 60%가 해리포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위궤양이나 위암 있는 사람만 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험이나 정상인 사람들은 이제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도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 뭐 어머니, 아버지, 누나, 매형, 다양한 그냥 검사도 안 하고 다 한번 치료했습니다.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무식한,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치료했습니다. 치료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세균이니까 항생제, 여러 가지 항생제를 일주일에 2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해서 잘 안 되면 2차 치료 또 해보고, 2차 치료해서 안 되면 3차 치료 또 해보고, 3차 치료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다음에 좋은 약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 아주 친숙한 병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에 있어야 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속이 아픈 겁니다. 두 가지죠, 이유이. 하나는 위산이 많아야 될 거고, 그렇죠? 위산이 역류되니까 위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오고, 또 하나는 위에 여기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 식도 관략근이 이게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 역류를 못해 되는데 이게 나이 먹어서 느슨해지면 그럼 역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명치는 데잖아요. 여기 아프면 이해가 되는데 왜 목이 좀 불편하잖아요. 명치할 수도 있으면 그거는 여기에 위산의 기포가 아주 작은 기포가 여기로 쭉 올라와서 목을 자극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브스 뭐가 좀 이렇게 막힌 느낌, 그런 느낌 오는 게 다 역류성 후두염입니다. 여기 왼쪽에 4개가 정상 식도 사진이고 오른쪽 4개 이렇게 막 상처 있는 것들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보통 내시경을 보면 저런 모양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왼쪽에 2개는 정상이고 오른쪽 2개는 식도염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식도염으로 거기도 좀 뭐하고 정상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역류성 식도염의 미니멀 체인지, 아주 미니멀, 약간 있다 식도염이. 이게 그런 증입니다. 그 이유가 서양 사람들은 막 등치가 커서 위도 크고 위석도 많고 위에서 위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위산이 높은데 동양 사람들은 뭐 한국, 일본 이런 데는 뭐 체력도 왜소하고 위도 조그맣고 위산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미니멀 체인지를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식도염으로 취급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식도염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을 너무 열심히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도염이 있으면 매일 막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이 있으면 먹고 증상 없으면 안 먹고, 약의 용량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하프 도즈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오는 게 싫으면 증상 위주를 미리 하루 걸러서 먹던가, 또 그래도 괜찮으면 한 일주일에 이틀만 먹던가,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 금요일 정해놓고 약을 드시던가, 그다음에 일주일에 이틀도 속 안 아프면 그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는. 그래서 한마디로 역류성 식도염은 너무 세게 약 먹지 말고 최소한으로 필요할 때만 먹는다. 제가 뭐 약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권고해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KTB라는 약이 이런 식도염, 위궤양, 위염,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약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K가 붙었고, 경쟁한다 그래서 C가 붙었고, 엑시드 블럭, 위산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KTB라고 그러는데, 가격도 싸고 효과도 좋은. 저는 안 넘어가는데요.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식도염이 있다가 이제 약을 먹으면 다시 내시경을 해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식도염입니다. 식도염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내시경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좋아진 겁니다. 그냥. 그럼 이제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수면 내시경 많이 하죠. 수면 내시경이 자면서 하는 내시경이 아니라 이게 원래 말은 이렇게 잘 수면 상태에서 편하게 하는 내시경, 이게 좀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 내시경입니다. 진정 내시경. 수면은
이 약의 부작용으로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시할 때 자면서 내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컴다운, 진정시키는 건데 진정의 정의는 순으로서 반사가 소실된 거. 그러니까 클리넥스 티슈로 눈을 이렇게 자극해도 잘 모르는 정도의 이제 그 정도 약간 이렇게 다운된 거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수면되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잘 나오지 말고 좀 이렇게 내가 마음의 안정만 취할 정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진정시키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있고 프로포폴. 요새 매스컴에서 나오는 포폴이라는 게 이겁니다. 상품명이 포폴인데 다 좋습니다. 포폴이. 근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안전하지가 않냐면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은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의 특징은 호흡 중추를 억제시킵니다. 추려서 숨을 잘 못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도하게 숨을 못 쉬어서 몸에 산소가 떨어졌다 그러면 해독제를 주면 딱 깨나는데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은 해독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약의 효과가 없을 때까지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시하실 때 프로포폴보다는 미다졸람을 맞는 게 더 안전하다. 되게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미다졸람을 쓰고,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이제 치료 내시경 하고 그럴 때 굉장히 고용량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뭐 약을 많이 안 써도 되고 또 환자의 만족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을 쓰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미다졸람을 맞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수면 내시경을 70세 이상은 이제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개인 병원에서 자기가 진료를 안 보고 그냥 건강검진 할 때는 요건을 합니다. 혹시 사고 나면 책임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치료해서 돈 내고 너 내가 잘못되면 책임져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저희는 뭐 다 합니다. 90세, 뭐 100세도 가끔 합니다. 수면 내시경. 환자가 원하면. 그래서 꼭 나이만 타고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책임질 의사가 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비계를 조금 높이면은 내시경 들어가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겠죠? 오른쪽 어깨가 조금 앞으로 오면 약간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면 침을 삼키지 않고 흘릴 수 있어서 좀 내시경이 편합니다. 턱을 약간 들면 내시경이 좀 잘 들어갑니다. 마우스피스 물잖아요. 그걸 너무 깊이 물면 구역질이 납니다. 그건 약간만 물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훨씬 이렇게 편합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계종 목사님입니다. 이계종 목사님이 여러 번 하셨는데 이계종 목사님은 그냥 자기 내시경하시는 걸 눈 뜨면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좀 더 자세히 봐라, 오른쪽 좀 더 자세히 봐라 얘기하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 더 자세히 봐라.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못하겠는 사람은 경비 내시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시경의 굵기가 직경이 1cm인데 이거는 5.2cm입니다. 보통 이제 5.2mm입니다. 되게 소아용 애기들 위해서 1살, 2살짜리 내시경을 위해서 갖고 있는데 코로 이렇게 해서 주시공도 가능하고 그래서 물론 저보다는 일반 내시경이 훨씬 좋죠. 더 정확하고 잘 보이고 그런데 죽어도 내시경 못하겠는 사람은 수면으로 하고 경비로 하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시경의 검사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위암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뭐 위험이 있든 없든 이런 거는 아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이 아플 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속 아프면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죠. 안 아프게 해야죠. 그래서 그와 상관없이 2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암이 나온다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럽니다. 홀수가 생기는 사람은 자기 생일 때 한번 내시경을 해봐라. 2년마다. 짝수 있는 사람은 짝수해.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꼭 해봐라. 2년에 한 번씩 자기 생일을 기념해서 파티를 하지 말고 뭐 건강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다만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대학병원은 3월달에 새로 의사들이 옵니다. 아무도 못하는 의사가 3월달에 이제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부터 3, 4, 5월달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면 자기가 이제 실험 대상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의사들한테 연습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생일이 3, 4, 5월달인 사람은 6개월 후에. 그래서 의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쌓은 다음에 해야지. 남들 연습하라 그리고 나는 좀 잘한다 해야지. 3월달에 대학병원 오는 사람이 제일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수술도 응급수술이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일렉티브 서저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 의사들이 다 뭐 인터넷에서 아무도 모르는 애들이 새로운 애들이거든요. 학습 같은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대학병원을 3월 달, 4월 달은 절대로 안 간다. 차라리 개인 병원으로 간다. 대장은 싫어. 잠이 깨끗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장이 저런 걸 못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환자한테 장이 깨끗하면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돈 물어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게 참 중요하다. 장을 비우는 약이 이렇게 용량이 많은 약이 있고 용량이 적은 약이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적은 게 다 좋겠죠. 먹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안전성은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용량이 많은 거, 먹기 힘든 거 그거를 택해서 드시는 게 몸에는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용량이 많은 약, 용량이 적은 약 갖다가 먹기 전으로 시범사를 해보면 몸 안에 중요한 전해질들이 의미 있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량이 적은 약은 몸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삼탑적으로 대변을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몸에 안 좋지 않은 수준이 없죠. 그래서 내가 정 비유가 생겨서 못 먹겠다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용량 많은 걸 먹는 게 내 몸을 보호하는 길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장이 깨끗해지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 다 다릅니다. 이걸로. 저희가 다 보면 어느 부위인지 어딘지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목적은 용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용종이 있으면 우리 원래 가이드라인은 용종이 있으면 3년 후, 용종이 없으면 5년 후에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조금 길게 당겨서 2년, 4년으로 좀 보는 겁니다. 용종이 있으면 2년 후에, 없으면 4년 후에. 그래서 한 번은 위내시경이랑 위내시경 같이 하고 용종이 있으면 다음에 2년 후에 위내시경 2년마다 어떻게 하니까 같이 하고 용종이 없으면 한 번 본인 뛰고 4년 후에 하고 그렇게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림픽 하는 해하고 맞춰서 내가 올림픽 하면서 1년 후에 있으면 매년 올림픽 끝난 1년 후에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언제든지 그래서 2년, 4년 왜 그러냐면 의사들도 사실 많이 놓친다. 용종을. 장이라는 게 1.7m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가 직접 보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빨리서 한 2m 가까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장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의사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지, 뭐 환자가 배가 아파서 난리를 칠 수도 있지, 얼마든지 놓칠 수 있습니다. 용종을. 그래서 4년에 한 번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제 소신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장에 대해서 우리 관심 조금 있는 거죠, 변비. 변비의 정의는 일주일에 2번, 배변을 일주일에 2번 이상으로 보는 거, 배변의 양이 적은 거, 또 아주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변비에. 이것도 의과대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은 우리 몸에선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침, 위산, 담즙산, 췌장, 소장 이런 데서 하루에 9리터가 나옵니다. 몸으로. 거기다가 음식물을 이제 2리터를 먹고 또 그 총 그러면 11리터잖아요. 11리터가 소장이랑 대장에서 다시 뒤에 흡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라는 거는 이게 몸에서 나왔던 게 다 들어가는 거고 2리터 이상 먹으면 대변이 200g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문제가 확 오는 겁니다. 그런데 2리터를 안 먹어서 쉽게 말하면 먹는 양이 적어서 이게 이제 몸 안에 오래 있으면서 수분을 뺏겨서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대변이 안 나오는 게 변비의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변비 치료는 많이 먹으면 문제 없다. 다 해결된다. 근데 이제 많이 먹으면 살만 찔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칼로리는 낮고 부피가 많은 거, 그다음에 같이 먹었을 때 대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섬유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채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변비의 원인은 먹는 양이 적어서입니다. 특히 날씬한 젊은 여자들 문제는 적습니다. 많이 먹으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칼로리는 적고 부피가 큰 음식을 하루에 2리터는 먹어야 된다. 플러스 물도 좀 많이 먹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대장은 또 소리가 깨졌네요. 갑자기
연동성이라서 크게 장이 움직이고 툭툭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이 움직이고 또 촉촉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변이 이동은 안 하고 수분만 뺏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연동동이 항진되면 설사가 오고 소화되면 변비가 오고 이건 반대고, 그래서 그런 상상이 되죠. 그럴까 그러는 게. 또 하나는 위대장 반선에 있어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그게 대변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게 대변으로 가도록 장에 있었던 대변을 배출시키려고 우리 몸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 화장실 금방 가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뭐 생리 현상이니까 뭐 별로 좋은 점잖지 않지만 또 이거 뭐 병은 아닙니다. 그냥 생리 현상입니다. 그걸로. 또 하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 이 푸볼 에클레스가 근육이 항문을 막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대변을 봐야 되니까 마음을 먹으면 힘을 주면 이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장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꺾였던 게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략근이 항문 관략근이 이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문 관략근이 이완이 안 되면 대변 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저거는 힘을 주면 장이 이렇게 일직선이 돼서 대변이 나온다. 그런데 그 관략근에 그러니까 힘을 주면서 여기에 관략근에 힘을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이제 연습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생체 되먹임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있다.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제가 정리하면 변비의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는데, 대변의 양, 그다음에 통과 문제, 대변 장애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의 양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한 95%는 양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치료보다는 식사 양을 늘릴 생각을 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다 슬레이가 깨져가지고 변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고, 한마디로 팩성포가 안 되는 이게 이제 대변의 양이 많게 하는 약입니다. 효과가 없는 약이 몸에 좋다. 내려와서 효과가 있는 약은 몸에 해롭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약이 효과가 좋다는 약이 막 상투, 자극성, 화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이라는 거는 어디 병원이나 약국 가서 아주 센 거 주세요, 강력한 거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약한 거, 효과 없는 거, 그냥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약, 뭐 이런 거를 먹어야지 센 약 먹는 거 하나도 좋은 약 아닙니다. 저희 몸을 위해서는. 변비약의 결론은 효과가 없는 약이 몸에 안 나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설사는 이제 변비약 반대죠. 그래서 대변이 200g 이상 되고 수분이 200g 이상 되고 하루에 배변을 3번 이상 그런 거를 설사라고 합니다. 또 이건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문제는 대변에 이렇게 중요한 전해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면 이런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막 탈수가 오고 몸이 휘지고 막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변에 중요한 전해질이 많이 있다. 또 우리 장은 이쪽이 이제 오른쪽, 여기가 맹장이고 여기가 직장인데, 이쪽 오른쪽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왼쪽은 이제 대변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장염이 오면 흡수가 안 되니까 대변의 양은 흡수가 안 되니까 많아지겠죠. 그런데 저장은 그래도 웬만큼 잘 될 테니까 대변의 횟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양은 많은데 설사를 자주는 안 오는 거죠. 이쪽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양은 많지 않지만 자주 화장실을 가고, 그래서 되게 이쪽 좌측에 병이 있으면 긴급대변, 잔병감, 정맥병, 혈액병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동반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쪽은 좀 덜 나쁜 거고 이쪽이 나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좌측 저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게 설사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독소형 세균이라고 해서 이거는 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균이 내보낸 독소를 우리가 섭취한 겁니다. 대표적인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오래된 빵을 먹었는데 그 안에 균이 있는 게 아니라 균이 독소를 내뿜었던 거죠. 그대로. 그래서 열도 안 나고
접근도 없고 염증도 없습니다. 다만 이쪽은 이건 정말 세균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질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 연전하고 대변하는 거고 한마디로 이거는 병원에 올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이런 걸 보는 거죠. 열이 나나 좌측설사가 혈변이 있나 탈수가 됐나 오래됐나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병원에 그냥 뭐 수분 물만 많이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인 균형 뭔가를 찾아서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독소형 세균은 되게 이런 균주들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고 이런 거는 병원에 꼭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를 좋아진다. 문제는 이런 세균성 감염에 이게 이질, 이게 전투푸스, 뭐 콜레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항생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프로프록사신이라는 항생제는 이게 콜레라 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해서 병원을 가면 의사가 저 항생제를 주면은 되게 편한 거죠. 무슨 병인지 몰라도 되니까 다 치료가 되니까. 그런데 저렇게 좋은 저게 굉장히 좋은 항생제인데 저런 좋은 항생제는 내성이 한 30%에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한다고 저렇게 강력한 항생제를 먹었다가 혹시 내성균이 생기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무슨 중병에 걸렸을 때 저 항생제를 써도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좋은 항생제는 안 씁니다. 잘. 아주 좀 쓸데없는 형편없는 나쁜 항생제 나쁜 항생제를 먼저 줘보고 정 치료가 안 되는 사람만 그걸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나 이거 확 한꺼번에 확 낫게 해주세요. 뭐 세게 치료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해서 아주 약하게 뭐 치료 안 돼도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내가 좀 보상할 테니까 하얀 치료해달라. 뭐 이런 태도를 좀 취하셔야지 너무 뭐 이것도 치료 못해? 의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리하면 우측설사가 있고 좌측설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측설사는 독소형 톡신이라는 거죠. 톡신. 그래서 수분 공급만 하면 되겠다. 항생제는 먹을 필요 없겠다. 좌측설사는 입원해야 되고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또 이게 설사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 몸에 나쁜 거를 우리 몸이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사제를 먹어서 털어바꾸면 안 좋습니다. 그냥 내보내고 다만 탈수 안 되게 수분 공급만 해야지 지사제 같은 거는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가 함부로 지사제 같은 거 먹거나 뭐 이러지 마시라고. 마지막 탑입니다. 가민성 정성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고 목통이 있어야 되고 배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스트레스는 자기가 모르는 거죠. 나는 스트레스 없는데요. 뭐 이러는데 뭐 본인이 뭐 느끼지 못하지만 뭐 세 가지가 이제 뭐랄까 구성요건입니다.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뇌가 뭐 디프레션, 우울증, 엔자이티,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장으로 전달해가지고 장 운동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메커니즘은 여기가 이제 항문 직장인데 여기다 풍선을 여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50m를 이면은 누구든지 다 이제 배에 뭐가 차서 장에 뭐가 차서 화장실 가고 싶고 통증을 느끼고 그러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25만 되면은 남들이 50대 느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는데 아직 대변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대변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수분을 다 이제 흡수되고 딱하게 굳어야 되는데 굳기 전에 물면을 찌 보고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병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민한 얘기는 한마디로. 그래서 장이 이렇게 스파짐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디스텐전, 부풀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뭐 장이 나빠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대변 내성 못하는 건 다 정상입니다. 특징은 되게 이게 오전에 심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되면 좀 좋아지고,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한 두세 번 가고 오후에는 잘 안 가고, 또 배가 아픈데 대변을 보고 나서 가스가 나가거나 대변이 나가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가 아플 때 내가 심각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 이겁니다. 화장실 가서 가스아웃되고 나서 배 아픔이 좋아지면 심각병 아닙니다. 심각한 병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아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심각한 병은 어디 한 군데가 계속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팠다가 저기도 아팠다가 좋아졌다가 또 아팠다가 이런 건 다 신경 쓰는 거죠. 심각한 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게 판단 기준입니다. 복부뿐만이 오고 가스가 차고 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설사가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변비와 설사가 그대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염성의 부분은. 또 대표적으로 후중증이라는 건 테레스무스, 그러니까 대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가 않고 뒤가 묵직한 거, 결박변, 참치고 너무 급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내 변이 이랬다가 이런데 어떡하죠? 이랬다가 이런데 어떡하죠? 이러면 치료 안 된다. 자기 변 신경 쓰면 안 된다. 변이 좀 될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자기 대변을 맨날 봐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기 대변에 피가 나면 병원에 가야 되고, 피가 안 나면 오늘 모이면 내일은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지. 너무 의사들의 의미는 되게 아까 얘기한 연동운동과 되게 코릴레이션입니다. 연동운동이 빠른 사람은 이제 변이 좀 타입 1, 실파에 가깝고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음식도 중요는 하죠. 유형별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먹으면 되는 음식. 그렇지만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중에 좋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닥친 대로 잘 먹는다. 다만 어떤 특정 음식을 계속 먹었더니 그 음식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만 피한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도 아주 피하면은 위험하니까 한 2주 정도 피했다가 다시 한번 트라이해 봐서 또 아프면 또 좀 한 2주 후에 커피 평생 안 먹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좀 소고평 참았다가 또 트라이해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이게 건강해지지. 마지막입니다. 대장암. 중요한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아데노마가 선종인데 이제 선종이 대장암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대장암 시험하면서 선종 때 잘라내기만 하면 이제 암이 안 걸린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예 없는 사람은 없는데 있는 사람은 계속 생긴다. 다른 자리에. 그래서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대장내시경부터 아까 말씀드린 4년하면 꼭 하시는 게 원칙이고, 다만 나이 한 40대 중반에 한번 대장암 검사를 쫙 해서 용종이 확 떠는 사람은 평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용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주 계속 반복해서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장내시경 한 번 다니는 사람 있으면 우선 딱 한 번은 우선 해봐야 됩니다. 한 번 해서 이제 원칙은 이제 4년, 5년마다 계속 하는 건데 그냥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2분 20초입니다. Is cancer of the colon or rectum. It typically begins as a small benign growth called a polyp. Polyps are formed when a stem cell within a crypt of the colon develops into a cancerous cell, often due to a mutation in the tumor suppressor gene APC. This cancerous cell migrates upward and begins dividing, creating a polyp. Some polyps will develop into an adenoma, which is a large benign growth. This is commonly due to a KRAS gene mutation that activates the KRAS oncogene. To supply the enlarging mass, angiogenesis occurs. Cancerous cells can become resistant to apoptosis, frequently caused by the loss of tumor protein PF3 function, meaning more cells are dividing than dying. And this forms a malignant tumor called adenocarcinoma. As adenocarcinomas grow, they develop into invasive cancer. Cancer can spread from the mucosa to the muscle layer through the serosa to the lymph nodes, and eventually metastasize to other organs through the blood vessels and lymphatics.
There are a number of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 factors of colorectal cancer, including being 50 years of age or older, smoking, heavy alcohol use, diet high in red or processed meat, obesity, personal history of colorectal cancer or polyps, personal history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family history of colorectal cancer, and certain inherited syndrome.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요새 대학병원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용종 절제 대장에 용종 절제 용종이 있으면 이제 오이감이라고 그러죠. 스네어 오이감이로 이걸 잡아서 잡는 방법은 이 벽에서부터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 이 부분을 이제 딱 잡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지지는 겁니다. 이걸 레이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엄밀히는 레이저는 아니고 전기로 지지면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종이 떨어져 있으면 산발이라는 걸 저거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잡아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검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피가 안 나는지 이제 다시 거기를 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텐데 용종 결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수 높은 치료 방법 하나는 내시경으로 위에 아까 점막 하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점막 하층을 절개를 한 다음에 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렇게 박리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조기 위암입니다. 아주 초기 위암인데 수술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마킹을 하고 부풀린 다음에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박리를 해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만큼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기에서 떼어낸 조직을 가지고 조직 검사하면 이제 이게 위암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크기는 한 4cm 정도 되는데 이게 1cm니까 제가 방금 하는 일이 이겁니다. 매일 병원 가서 하는 일이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좀 재밌게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분짜리니까 한번 보시죠. 뭐.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은 암은 아니고 암이 되기 전에 고전도 선종이었는데 물로 깨끗이 좀 씻어내고 잘 보이게 잘 보이게 스위치 누르면 이렇게 병변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저기 이제 수술할 자리를 이렇게 마킹 표시를 하는 거죠. 전기를 조금씩 지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킹한 다음에 그냥 하면 침공될까봐 점막 하층에다가 주사를 줘서 이렇게 이제 부풀립니다. 점막 하층을 이렇게 부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시전 절개를 하는 거죠. 자르는 거죠. 절개를 하면 뭐 피도 좀 나고 저 이제 깊이 절개를 하면은 이제 천공 빠꾸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개를 하고 조금 절개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추가로 더 절개 조금만 더 한 거예요. 절개를 해서 약간 박리도 같이 하고 앞쪽은 다 절개가 됐고 이제 내시경을 돌려서 뒤쪽도 이제 절개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적당한 힘으로 절개를 해야지 힘껏 하다 보면 천공이 되고 너무 얇게 하면 또 절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박리를 천공 뒤집으려고 저 나이프라고 그러는데 칼 끝이 약간 높습니다. 천공 좀 다 더 위에 전기로 이제 뭐랄까 카팅을 하는 겁니다. 뭐 보시면 하죠. 피나서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환자들 중에는 안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근데 오히려 시술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없는 거죠. 뭐.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위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위암이니까 위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검사 비용은 한 8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가 내는 것도 훨씬 적은 거죠. 20%만 내면 되니까 저희가 이거 하고 나면 수입이 그 다음에 재생이 돼요? 네? 재생이 돼요? 예, 2달만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대학생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저희들 다 떨어지고요.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피가 나니까 이렇게 지혈시킨 겁니다. 전기로 잡아서 혈관을 잡아서 전기를 시키면 이렇게 지혈되고 또 이쪽에도 피가 나서 이렇게 돌아서 지혈하고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하나 또 약간 업그레이드된 또 기술 하나만 또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노츠라고 하는데 노츠라는 게 내셔널 오피스 원래 또 구멍 수행을 내시경 치료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낭 수술을 하는데 배를 째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입으로 들어가서 위를 뚫어가지고 기계가 위를 뚫고 또 담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담낭을 떼어내고 꺼내다가 위를 구멍 낸 데를 꾸매고 나온다. 그럼 상처 하나도 없이 쓸개를 이제 떼어내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 여자 같은 경우에 뭐 난수가 있다. 그러면 항문으로 들어가서 항문을 뚫고 기계가 들어가서 이제 산부인과적인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장을 꾸며주고 나오면 흉터 하나도 없는 사람들 흉터 하나도 없이 난소를 떼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로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됐고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내과 의사의 내시경과 외과 의사의 복강경 수술을 같이 이제 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 이런 점막한 종양이 깊이 있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이제 성공이 됩니다. 빵빵합니다. 근육층이 생긴 거기 때문에. 또 외과 의사는 위 안에 저기 있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바깥에서 보면 위를 많이 잘라낼 수는 없는 거죠.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시경으로 이 종양만 딱 자르고 성공되면 외과 의사가 이제 꼬매고 이제 그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 가가지고 이쪽은 내과 의사 사진이고 내시경 사진, 이쪽은 외과 의사 복강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표시를 하고 전기로 나이프로 이렇게 쫙 절개를 하고 그러면 밖에서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죠. 절개하는데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다 떼어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외과 의사 들어가서 떼어낸 주지를 갖다가 갖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꼬매주는 거죠. 이렇게 꼬매고 다 꼬매서 끝내는 겁니다. 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거 수술을 누가 한 거냐? 내과에서 한 거냐, 외과에서 한 거냐? 쉽게 말하면 돈을 누가 받을 거냐, 이거.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환자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동원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냐? 뭐 아직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병원이 이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위를 많이 안 자르고 조금만 자르랄까?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해서 조직검사 보고. 다음은 또 캡슐 내시경이라고 있죠. 아까 소장, 위랑 대장 보셨고, 소장은 병이 안 생깁니다. 아까 그랬는데 점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생겨가지고 탈락하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암이 생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려고 했는데 벌써 얘는 탈락해버리니까. 그래서 소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소장이 병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사님 넘겨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또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잘 안 넘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사진이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거 수정 내시경 사진입니다. 시간이 이걸 보는 게 목적인데 2분 19초 42쯤 될 때, 네, 들려주세요. 그때 보시면은 이게 40초쯤 됐을 때 보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보셨어요? 다시 한번 더 있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캡슐 내시경이라는 게 캡슐을 하나 삼키면 이게 한 6시간, 7시간 갑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그래서 갖다 내면 이제 의사들이 저걸 보는 거죠. 가서 어디서 출혈한 거나 고기를
이제 수술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캡슐 내시경이라는 겁니다. 조직검사했더니 혈관 이용증이라는 거가 나왔고, 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슐 내시경이. 손가락 3마디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주고 앞에 렌즈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검사하고 나면 이제 의사가 몇 시간 동안 보는 게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게 문제죠. 되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렌즈가 있는 거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 배터리고. 그걸 먹는 거예요? 네, 그거 삼키면 지가 나로 쭉 내려가는데 나중에 거를 배변이 나오는 대변으로 나오고. 아직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세업체가 합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비용이 한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하나가.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을 오래 못 씁니다. 6시간 정도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내시경이라는 게 위내시경, 부정내시경 하면은 95%다 정상이거든요. 필감상은 괜히 한 거거든요. 진짜 필요하다면 뭐 1, 2%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대기업, 삼성 같은 데가, 삼성 같은 데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트라이를 하면 이런 캡슐 내시경을 많이 만들어서 첫 번째는 가격이 싸져야죠. 지금 100만 원 하는 게 한 20만 원 이렇게 싸지고, 두 번째는 배터리가 지금 한 6시간뿐이 못 쓰는데 저걸 뭐 한 12시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에서 쫙 팔아요. 그럼 환자가 나 오늘 내시 검사 해볼까? 그럼 하나 사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집에서 꿀꺽 삼켜가지고 쭉 해서 데이터를 병원에다 보내주면 데이터에서 이제 병원에서 데이터를 쭉 봐가지고 아 얘는 정상, 너는 내시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상한 사람, 뭐 있는 사람들, 이거는 다른 치료나 조직검사 못하니까 그런 사람만 불러다가 내시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시경은 지금보다 뭐 10분의 1도 안 돼도 되니까. 그리고 환자들도 정말 그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거를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관건은 이제 대기업이 좀 해줘야 들어와줘야 되는데 영세업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가끔가다가 검사하고 났더니 이렇게 맞았어요. 이 얘기는 장이 막혀가지고 캡슐이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캡슐이 이렇게 장이 좁아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거 배터리를 몸 안에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걸 이제 수술해서 꺼냈는데 요새는 또 소장 내시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긴 내시경 기계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시경이 한 1.5m쯤 되는데 저건 한 3m쯤 되는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소장의 윗부분은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소장의 또 아래쪽 부분은 항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이게 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원리는 되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발룬이 있어서 들어가서 발룬을 벌리고 따라 들어가고, 또 발룬 풀어서 또 가서 들어가고, 그럼 이제 땡깁니다. 아크릴처럼 장을 쫙 당겨놓고 그럼 또 이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해서 소장이 아까 7m쯤 된다 그랬는데 7m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이것도 좀 비쌉니다.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또 CT 대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은 이런 병변인데 이거를 CT를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장 내시경 하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저런 걸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방사선 조사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CT라는 게 엑스레이 찍는 거 100배의 방사선 조사량을 받는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가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 이런 대장암이 CT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게 이렇게 보이고, 일반 CT가 아니라 아주 좀 특수 대장경 CT라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VIP가 오면 저희가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냥 취소하고 안 하고, 병이 있으면 이제 즉시 다시 이어서 하고, 예를 들어 이기종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정상이면 더 이상 안 하고, 뭐 이상 있으면 그 자리 즉시 또 장을 또 비우기 힘드니까 스텐트 삽입 또 많이 들어보신 거죠? 대장암이 이렇게 있고 꽉 맥히고 이만큼 나왔습니다. 거의 맥혀서
CT 찍어보면 이렇게가 이렇게 뚫린 거죠. 이렇게 맥힌 거죠, 그대로. 전신 CT, 펫이라고 전신 찍었더니 막 떨어 전이가 돼 있고 수술 못하고 스텐트를 주고 있습니다. 스텐트가 장안에서 스텐트가 펼쳐지는 모습이고 마지막 끝부분이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대장암이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스텐트를 이렇게 넣어놔서 일로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거죠. 대개 뭐 사람이 암에 걸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사망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 원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양실조입니다. 뭐 위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그렇고 뭐 간도암도 그렇고 취염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장 수명이 150년, 뭐 폐가 140년, 뭐 간이 150년 이런데 근데도 사람이 죽는 이유는 영양실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영양 공급만 계속 해주면 사람은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막힌 데를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그 항암제 치료하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치료해가지고 몇 개월, 3개월 되서리는 것보다 맥힌 데를 뚫어줘가지고 잘 먹이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다. 나이 드셔도 그렇고 잘 먹고 운동해서 근육 키우고 잘 먹으면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클립. 식도에 뭐가 걸려서 내시경으로 이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구찜을 먹다가 아구찜을 삼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식도에 이렇게 구멍이 뻥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되면 수술했죠. CT 찍어보면 막 공기가 차 있고 통풍이 돼가지고 요새 수술 안 하고 클립이라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꼬맵니다. 토치케스 같은 걸로 찝습니다, 저거를.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게 처음 한 케이스여서 제가 이렇게 리포트도 내고 했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빵꾸난 거 꼬맬 수 있다, 내시경으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에 코토짐이라는 물질을 주사를 하면 이 주사 물질이 암세포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을 쪼이면 얘가 괴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치료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식도에 이렇게 뽑고 나서 내시경했더니 조직검사했더니 식도암이고 식도암이라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났는데 여기에 재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방사선 치료 많이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열역학 치료라는 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면 그 주사, 코토즘이라는 걸 주사를 보면 얘가 온몸을 다니다가 암세포에 침착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침착해 있은 다음에 한 주사로 나서 48시간 후에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빛을 쪼이면 얘가 빛을 받으면 괴사가 일어나서 그 주변 세포들을 다 괴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괴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포토 다이나믹 세라피라고 열역학 치료원인데, 광역학 치료원인데 치료하고 났더니 이제 좋다고 치료하고 났다가 이게 아물면서 식도가 좁아졌어요. 환자가 먹지 못해서 다시 이제 또 풍선으로 넓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넓혀놨더니 다 식도암도 치료가 되고 밥도 잘 먹고 이런 아주 최첨단 치료가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몇 군데 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을. 네.